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는 방법.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20분, 30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미래를 읽는 방법에 말씀드린 순서는 첫째가 미래 변화 7대 요소,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과학 기술, 그리고 세 번째는 뇌과학,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는 우리가 항상 그 숲을 갈 때 만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숲을 갈 때는 이런 이제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숲을 숲 속에서 앞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자, 숲에 나무에 부딪히지 않고, 덤불 사이를 길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사이를 헤쳐가면서 이렇게 전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전체 목표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숲에서 나와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위에서 바라보면서 전체적인 그 동향을 보고서 우리가 갈 목표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숲으로 들어가서 그 방향에 따라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바로 미래학이라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생활은, 일상생활은 매일매일 같이 합니다. 우리 회사 운영하는데 매일매일 무슨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숲속에서 우리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씩은 숲에서 나와서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갈 발을 조망하듯이 미래학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5년,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한 번씩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미래 예측은 자,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 길 가다가 영화 촬영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길에다가 레일을 깔고서 레일 위에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촬영을 합니다. 요거 보면, 와, 여러분 생각나시죠? 나도 그 카메라 위에 올라타면 얼마나 멋있을까? 저 영화 촬영하는 사람들 왜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촬영하는 거하고 저 자리에서 촬영하는 거하고 그 동일한 장소인데 약간의 위치가 달라짐으로 해서 각도가 달라져서 또 다른 풍경이 찍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찍는 것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달리샷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달리샷. 이와 같이 달리샷이. 그래서 미래 예측은 달리샷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 있지만은 우리 생각을 잠깐 이동시켜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속에서 시간을 이동해서, 시간이라는 레일을 이동해서 그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달리샷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 예측입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현재에서 미래로 이동해서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어떤 사물이라고 봅니다. 왼쪽에 있는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왼쪽에 있는 그 사물이 있는데, 그 사물을 볼 때 현재 시점, 2021년의 시점에 우리가 있지만은 이 어린 왕자가 10년 후 2031년의 시점으로 이동해서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 예측입니다. 달리샷과 비슷하죠. 시간이라는 레일 위에서 사물을 이동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예측은 이 레일 위에서 전방향 슬라이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워드 슬라이딩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미래 예측은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미래 시점으로 이동해 가지고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제 위에 써 있듯이 발생 가능한 복수의 미래를 내다보고, 여기서 복수의 미래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니에요. 발생 가능한 모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미래학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전제가 있어요. 미래에 발생 가능한 미래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래학입니다. 발생 가능한 미래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원하는 모습을 가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바로 미래학의 기본 정신입니다.
혹시 가끔 어떤 분들은 미래학이라는 거는 특정한 미래를 알아맞히는 학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맞히는 게 아니에요. 발생 가능한 여러 개의 미래를 내다보고서 그것들 중에 비교 검토하면서 그것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은 노력에 의해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희망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래학을 얘기할 때는 3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미래 예측. 그 다음에는 예측을 하면은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그려지죠. 복수의 미래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 희망 미래를 하나 정합니다. 그게 목표죠. 비전입니다. 그러면 그 비전에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미래 전략입니다.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을 한다고 그러면은 미래 예측, 희망 미래, 목표 설정, 그리고 전략 수립,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은 여러 개 미래가 보이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책임 있는 리더의 관점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미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미래에도 관심을 많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부정적인 미래를 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학 하는 사람들은 미래는 어두운 쪽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어두운 거, 부정적인 거를 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것을, 부정적인 걸 피해서 희망하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래학은 노력에 의해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학문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막연하게 미래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 나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무슨 힘으로, 무슨 작동에 의해서.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를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 핵심적인 요소를 변화시킴으로 해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미래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미래를 변화시키는 여러 요소 중에서 보면은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의 상호작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변화시키면은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본다 합시다.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은 배우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드라마에 전체 스토리를 바꾸려고 하면은 누굴 바꿔야 돼요? 주연을 바꿔야 되죠. 주연의 성격과 행동을 바꿔야지 전체가 바뀌듯이 이 미래에서도 미래를 변화시키는 많은 요소 중에서 핵심 동의를 추출해서 그것을 바꿔야 돼요. 그것에 영향을 줘야지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핵심 동인의 추출이 아주 기본이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드라마를 보지 않고 중간에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지? 주인공인지 빨리 알아야 됩니다.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간에 본 사람은 주인공이 누군지를 빨리 이해해야지 그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어요. 미래학에서도 마찬가지야. 핵심 동인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야지 그 다음에 미래 예측을 하든 말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에서 이제 핵심 동인이 그럼 주어진 문제가 많은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핵심 동인을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희들이 뭘 얘기하면 스태퍼라고 부릅니다. 미래 변화 7대 요소. 이건 7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름을 이제 스태퍼라고 부릅니다. 미래라는 것은 현재에서 미래로 날아가는데 거기에 날아가는 화살은 7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자, 날개가 7개인데 그 중에 하나씩을 보면은 첫 번째는 사회입니다. 사회. 그러니까 우리에게 처해 있는 사회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문화는 어떻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정신은 어떻고 그 다음에 기술입니다. 그렇죠.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데 기술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죠.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주어진 환경입니다. 이 어떤 회사의 미래를 예측한다 그럴 때 그러면 그 회사에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어디에 위치하고 또는 주변에 어떤 기업들하고 같이 경쟁하고 있고 이런 주변 환경들이죠. 네. 그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인구가 있습니다.
국가로 보면은 인구가 있고 회사로 보면 구성원들이죠. 그 중요한 요소이죠. 그 다음에 정치가 있습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정치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경제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이 있습니다. 이 리소스. 그러니까 그 회사로 말하면은 그 회사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 국가로 봐도 이게 자원이죠. 바로 이와 같이 이제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는 그 약자를 따가지고 스태퍼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태퍼의 이제 세부 내용 구성 요소를 보면은 여기는 표와 같습니다. 앞에 있는 소사이어티, 테크놀로지, 인바이러먼트, 포퓰레이션, 폴리틱스, 이코노미, 리소스 이와 같이 7개 요소들이 있고 거기에 각각 세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스태퍼들은 다 이런 성격을 갖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태퍼의 역할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면은 우리가 하얀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은 하얀색으로 보이죠. 그런데 프리즘을 사용하면은 그 하얀 빛을 분해해 가지고 7가지 색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색광도 프리즘을 사용하면은 그 구성 요소 7가지로 분리해서 볼 수 있듯이 스태퍼도 미래라고 좀 막연한 것을 스태퍼라는 프리즘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분해를 해서 보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예측은 조금 전에 봤듯이 전방향으로 시간축 위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방향으로 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라이딩 할 때 눈은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은 프리즘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어린 왕자가 앞으로 갈 때 프리즘을 가지고 보면서 7개 스태퍼로서 미래를 분석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래 예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때 프리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퍼를 가지고 가면서 세상을 분해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미래학에서는 크게 3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미래를 예측하고 두 번째는 희망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는 미래 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미래로 갔어요. 미래로 가서 봤는데 본 다음에 보니까 어떤 목표가 설정됐어. 이런 목표를 우리가 설정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는 현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현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오늘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미래 전략입니다. 막연히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늘 할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미래 전략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 몸은 처해 있지만은 미래 시점으로 이동해서 생각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현재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래학의 기본 패턴입니다. 이와 같이 3가지 단계로 미래 예측, 목표 설정, 전략 실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이 저 자신을 미래의 관점에서 미래의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저는 그 10년 후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2021년인데 2031년 달력을 만들어서 책상 위에 2개를 나란히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할 때는 2031년 달력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의사결정하는 것이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예측해보고 결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저 자신을 미래 관점으로 이동시켜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미래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미래의 변화 7대 요소를 봤습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다시 한번 보면은 현재에서 미래로 갈 때는 7개의 날개가 있다. 사회, 기술, 환경, 인구, 정치, 경제, 사회, 자원이 있다. 스태퍼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7개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은 자, 제가 뒤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원, 리소스, 자원 보면은 이
일반적으로 국가도 그러고 회사도 그러고요. 자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자원을 이게 변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미 주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로 보면 그 나라에서 나오는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도 보겠습니다. 인구, 구성원. 우리 회사도 그렇고 국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인구 구성을 바꾸기 어려워요? 쉬워요? 얼마나 어렵다는 거 요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뽑아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바꾸지죠. 그래서 굉장히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있는 환경도 보겠습니다. 환경. 우리 회사가 처한 환경 쉽지 않아요. 바꾸기 어려워요. 어디를 함부로 이사 가기도 어려워요. 예, 바꾸기 어려워. 그다음에 사회를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속에 있는 문화, 한 나라 속의 문화 이거 바꾸기 어려워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7가지 이게 우리 미래를 변화시키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많다 생각했어요. 바꿔 말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드라마 얘기했어요. 드라마에 출연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았어요. 여기 지금 이 도표에 보면은 드라마에 출연하는 사람이 7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7명이나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원 별로 변하진 않아요. 역할이 별로 없어요. 변화시킬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냥 거의 주어지는 거예요. 인구 별로 변화가 없어요. 환경 별로 변화가 없어요. 사회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자원, 인구, 환경, 사회 이것들은 드라마로 보면은 거의 이 조연에 해당돼. 조연. 주연은 뭐냐? 주연급은 뭐냐? 주연급이 바로 기술입니다. 기술은 빨리 변해요. 자꾸 변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도 변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막 변해가지고 막 우리한테 밀려 들어와요. 그 기술은 우리 미래 변화하는 데서 이게 주연급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치. 이것도 우리가 바꾸기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이것도 주연급이에요. 주연. 경제도 주연입니다. 그래서 7개의 요소,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이 출연자가 7명이나 되는 것 같아도 사실 좀 하나씩 따져보니까요.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주연급은 3명인 거예요. 예. 이와 같이 많은 것 같아도 3개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니까 좀 더 문제가 간단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기술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회를 바꾼다든지 환경을 바꾼다든지 인구를 바꾼다든지 자원을 바꾼다든지 어려워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정치, 경제 이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에 의해서 조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연급이 셋이고 또 성격을 봐도 우리가 노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거의 이 3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섹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특성을 그래서 살펴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인간과 기술이라는 섹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미래 변화의 원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미래를 변화시키는 요소가 7가지가 있다. 7대 요소, 스태퍼가 있다. 근데 그 7명이나 드라마의 출연자가 7명이나 되는 것 같아도 따지고 보니까 주연급은 3밖에 없더라. 기술하고 정치 경제더라. 그런데 정치 경제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변화 중에서 아주 2개만 꼽으라. 2개만 꼽으라고 그러면은 2개만 꼽으면 인간, 정치와 경제를 구성하는 인간과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를 꼽겠어요. 인간과 기술입니다. 미래를 변화시키는 2가지 원리, 인간과 기술. 인간과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의 기본은. 그래서 미래의 기본은 첫째가 인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2가지예요. 회사를 경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거 경험으로 이미 터득하셨죠. 회사에서 회사 경영하는데 회사를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구성원들 인간의 심리, 인간이 원하는 거, 조직 관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건 기본이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의 변화, 기술의 동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과 기술입니다. 결국은. 예. 왜 인간이 중요하냐? 인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결정은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술이 중요하죠. 당연히. 기술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뒤에서 결국은 인간이 결정하기 때문에 인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럼, 그 인간이 중요한 거다. 그럼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결국은 아시잖아요. 우리 뇌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뇌는, 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우리 뇌는, DNA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DNA하고, 뇌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DNA로 의해서 뇌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구조 속에서 뇌세포들이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뇌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뇌를 완벽하게 이해한다. 사람의 뇌를 다 이해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물건을 사고 그럴지를 다 알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근데 우리는 다행인지 또는 다행이 아닌지 모르지만 그 인간의 뇌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싶어요.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싶어요. 이 물건을 내놨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공부는 뇌를 다 안다고 그러면 뇌과학을 공부하면 돼요. 다 밝혀졌다면. 그런데 뇌과학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뇌과학만 공부해가지고 우리 뇌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인간의 뇌가 어떤 결정을 해왔는지를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철학이고 역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역사와 철학을 중요시해요. 그것이 바로 미래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 주냐? 과거의 경험으로서 미래를 보여줘요. 우리 예를 들어서요. 신입사원을 뽑는다 합시다. 새로운 사람을 뽑아요. 그럼 보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이력서 보지 않습니까? 성적증명서 보지 않습니까? 이 이력서와 성적증명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의 활동을 예측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때 인간을 중요하다고 했어요. 인간을 중요하다고 할 때 그 인간의 미래 행동 패턴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이거는 그 사람의 역사, 인간들의 역사, 철학, 그걸 보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지금 터득하고 있는 뇌과학 기술, 뇌과학 지식을 덧붙여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이죠.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기술을 모르고서 현대 기업 경영한다는 건 뭐 넌센스 아닙니까? 기술은 과학을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인간의 욕망, 욕구가 결합이 돼서 기술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요거를 이해해죠. 그래서 인간과 기술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인간이란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요. 감성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이거 이성과 감성, 이런 욕망을 관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성이에요. 그 인간의 감성도 중요시 이걸 존중해가 살아가요. 그리고 기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계니 전자니 생명이니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추구하냐면은 효율성을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는 미래를 구성하는 인간과 기술에서 인간을 위해서는 인간성을 추구하고 기술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성과 효율성은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충되는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화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어떤 생각을 봐야 되냐면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상, 그리고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사상과 제도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 패턴이 결정되죠. 그리고 기술은 과학이 어떻게 되어 있고 자본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에서 또 알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인간성과 현대의 기술은 두 가지 가치인 인간성과 효율성이 서로 충돌하면서 상호 보완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래 변화의 기본 구조를 정리해 보면은 미래라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간과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측면에서는 역사, 철학, 인간을 이해하는데 역사, 철학이 있고 또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뇌과학을 공부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에는
과학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본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저는 미래의 변화를 보는 기본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섹션인 뇌과학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이 인문학을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역사와 철학 이런 건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뇌과학에 대해서는 비교적 생소하실 걸로 생각이 되어서 이 뇌과학에 잠깐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해서 인간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의사결정하는지 그거를 조금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 뇌입니다. 1.4kg. 우리의 무게로 보면은 뭐 0.2% 정도 되는 무게인데 우리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뇌가 모든 걸 다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뭘 만들어내고 기억하고 계산하고 모든 건 여기서 이루어져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 1.4kg 되는 이 자그마한 뇌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서 현대 문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 300m 되는 건물도 세우죠. 달나라에 가지요. 화성에 가지요. 우주선을 보내죠. 뭐 이 엄청난 일들을 다 이 뇌가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 뇌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별로 뇌의 구조가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왼쪽 부분이 우리 앞쪽입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이 바로 우리 이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이마에 해당되는 부분, 이걸 전두엽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두엽 부분은 우리의 사고작용, 새로운 생각하고 뭘 판단하고 이런 부분을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다음에 후두엽이라고 있습니다. 뒤에 후두엽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지역은 시각 처리를 하는 곳입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온 영상을 처리하는 것이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귀에 양쪽 귀에 있는 측두엽이 있습니다. 이 측두엽은 여기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여기서 기억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무역협회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협회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기억되어 있는가? 바로 측두엽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 무역협회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무역협회가 내 뇌의 측두엽에 어떻게 기억되어 있지?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요. 어떻게 기억되어 있어요? 무역협회 건물 모양이 여기에 사진이 찍혀 있을까? 아니면은 무역협회라고 글자가 써 있을까? 아니면은 우리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이거 인류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수수께끼였는데 이것이 거의 이제 정립이 된 게 한 20년 됐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우리 뇌는 뇌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그림 보이는 게 뇌세포입니다. 이 뇌세포가 우리 뇌 속에는 1000억 개가 있어요. 이 1000억 개의 뇌세포들이 뭉쳐서 이 뇌를 구성하는데 이 각각의 뇌세포에는 왼쪽에 보듯이 수상돌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뇌세포들에 하나의 뇌세포가 옆에 있는 뇌세포하고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이게 달라붙어요. 시냅스를 통해서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시냅스를 통해서 옆에 있는 세포하고 세포의 수상돌기에 달라붙거든요. 그러면 이 달라붙으면은 거기에 신호가 흘러갑니다. 그럼 신호가 흐르는데 무슨 신호냐? 전기 신호가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걸 기억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 무역협회라는 게 기억되어 있는데 이 기억되어 있는 것이 무역협회 사진도 아니고 우리 구자열 회장님 얼굴도 아니고요. 사실은 뇌 속에 있는 이 세포들이 이 시냅스가 서로 연결돼서 무역협회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래요. 근데 좀 비유하면 또 뭐 이해가 됩니다. 우리 주머니는 휴대폰을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에 내 친구들, 내 가정의 뭐 가족들 전화번호 다 기억돼 있잖아요. 동영상도 있잖아요. 음악도 다 저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저장돼요? 어떻게 저장되겠어요? 다 거기에 전자회로가 있어가지고 회로 연결에 의해서 그게 기록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뇌 속에서도 세포와 세포 사이가 연결이 돼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입니다. 연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휴대폰에는 전자회로가 있죠. 그래서 우리 기억해요. 작동해요. 우리 그림도 보여줘요. 이 뇌에서도 이 세포들 사이가 연결이 돼서 무엇에 연결이 되냐? 시냅스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연결되면 신호가 흘려요. 근데 그 신호가 바로 전기 신호예요. 전기 신호가 흘러가지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뇌 속에 전기가 흐른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뇌파를 측정한다고 아시죠? 뇌파 측정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전기가 흐르니까 뇌파를 찍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에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전자파가 나와서 전자파를 측정하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원리죠. 그래서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거기에 전기가 흘러요. 전기가 흐르는데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무효개표라는 거를 뭐 한 2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20년, 30년 동안 그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어. 그럼 잊어버려요. 오래된 친구 이름도 잊어버리고 오래된 영어 단어 잊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거기에 해당되는 뇌세포에 왜 잊어버리냐면은 뇌세포의 그 회로가 사용하지 않으면 길이 끊어집니다. 시냅스가 끊어져요. 그리고 또 자주 사용하면 전기가 잘 흘러요. 그래서 이 뇌세포들은 새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사용하지 않으면 끊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기억을 할 수도 있고 기억을 사용하지 않으면 끊어져요. 이건 마치 우리 등산로하고 비슷하다 보여요. 산에 가면 등산로가 있어요. 등산로 있어요. 그 매일 다니는 등산로는 아주 길이 반질반질하고 잘 갑니다. 그런데 한 6개월, 1년을 그쪽으로 사람이 가지 않으면 풀이 나가지고 길이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자주 사용하면은 질이 나서 반질반질해져요. 우리 뇌에서도 뇌세포에서도 그 세포 연결을 자주 사용하면 길이 나요. 그래서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 속에서 자주 사용을 반복해서 매일매일 자주 사용하면 습관이에요. 그래서 뇌의 바깥에서는 그걸 습관이라고 부르고 뇌 속에서 들어가 보면은 뇌세포 사이에 그 연결이 아주 자주 사용해서 전기가 잘 흐르는 부분이 바로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이 있어요. 이와 같이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등산로, 그래서 산에서 기억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녀가지고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라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산에 있는 길처럼 아주 자주 사용해가지고 길이 잘 난 그런 회로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뇌에는 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물질입니다. 뭐 우리가 뭐든 하는 아주 즐거운 거, 쾌락을 주는 건 모두 이 도파민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모든 걸 좋아하는 걸, 즐거운 걸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다 도파민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파민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여러분들 그림의 왼쪽 밑에 뉴클레어 아큐뮴스라는 그 지역이 바로 도파민에 의해서 자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도파민에 자극이 돼가지고 전두엽에까지 연결돼요. 이것은 쾌락의 지역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모든 거에 관련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은 새로 계속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마약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상을 받는다든지 인센티브 받든지 섹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요거에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런데 이것이 도파민이 전두엽, 앞에서 봤던 우리 이마 쪽에 있는 전두엽도 자극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뇌 속에는
변연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연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제가 앞에서 뇌 부분에 전두엽도 있고 축두엽도 있고 뭐 후두엽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뇌의 껍질입니다. 겉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박으로 얘기하면은 수박의 그 파란 부분이에요. 그런데 수박엔 또 빨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박의 빨간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뇌의 변연계입니다. 이 변연계는 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 속에는 무엇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종족을 보존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아주 내 생명을 보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이제 뇌의 겉부분은 대개 그 인간 동물하고 다르게 인간만이 발달시킨 부분인데 특히 이 앞부분 전두엽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감성과 이성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주로 감성은 인간의 뇌의 중앙 부분, 가운데 부분, 수박으로 말하면 빨간 부분이 감성을 관장을 하고요. 겉에 부분, 이마 앞쪽 부분이 이성을 관장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전례적으로 성리학에서 보면 이기이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변연계, 감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해당되는 거는 이성, 전두엽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성리학에서 이기이원을 해가지고, 기가 중심이다, 이가 중심이다 해가지고 이기이원론 가지고부터 다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들도 이황은 이를 주장하고 이는 기를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서로 논쟁을 했는데, 네, 우리 지금 이제 뇌과학을 통해서 보면은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이 뇌과학을 통해서 보면 새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뇌 속에 변연계 속에 보면은요. 앞에서 제가 도파민 얘기했어요. 도파민 얘기. 뉴클리어 액티브에서 측핵이라고 한국말을 부르는데 도파민 지역이 있어요. 이 도파민 지역은 아주 포지티브 모티베이션, 아주 이제 뭘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도파민은 이제 쾌락의 지역이에요. 쾌락을 얻기 때문에 이걸 한 번 하면 계속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은 막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욕망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도체라는 부분은 아미그달라라는 부분은 위험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려는 그런 성향을 관장하는 것이에요. 우리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위험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맹수가 적이 온다든지 또는 그 산이 무너진다든지 뭐 강물이 온다든지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럼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두려움을 느껴야 되잖아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위축되게 합니다. 위험을 회피하게 해요. 그래서 도파민과 편도체를 보면은 도파민은 뭐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막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편도체는 위축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 뇌 속에는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앞으로 충동적으로 앞으로 나가려고 막 그런 성격이 있고 또 안정적으로 하려고 위축돼서 수축해서 안정 경영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 속에는 이런 기능이 이런 도파민과 편도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너무 수동적이야, 위축에, 그래, 또는, 나는 너무 지나치게 능동적이야, 긍정적이야, 이 두 가지 성격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때, 미래를 예측할 때, 앞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때 인간과 기술이 중요하다.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뇌과학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뇌를 보면은 이렇게 충동을 관장하는 지역, 안정을 관장하는 지역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고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수의 미래를 여러 개를 내다보고서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예측은 현재 시점에서 미래 시점으로 이동해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달력도 저는 개인적으로 2031년 달력을 사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어떤 의사결정할 때 2031년 미래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때는 전체를 한꺼번에 보면은 좀 막연하기 때문에 스테퍼라는
프리즘으로 분석해서 보면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 7개의 스테퍼로 된 미래 변화 요소 7대 변화도 요소도 보면은 사실 따지고 보니까 결국은 기술과 인간으로 축약이 되더라. 인간은 최종 결정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기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공부는 그래서 인간과 뇌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인문학 많이 공부하셨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뇌과학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